저는 집안의 결정에 따라 내성적인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따로 자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 갑자기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건넨 사진 한 장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입니다. 한 여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겠지만 저는 조금의 기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정교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저는 그저 낯선 공허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윤, 한성건설 회장님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전자 부사장이자 그 거대한 기업의 미래 후계자인 강지훈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하늘이 맺어준 그야말로 문당호대의 짝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세기의 결혼이자 두 비즈니스, 제국의 견고한 결합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당사자인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상업적 결혼, 즉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요. 잉크와 펜이 아닌 저와 그의 인생으로 서명한 계약서와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오빠의 절친한 친구였죠. 제 기억 속 지훈 씨는 항상 진지하고 과묵하며 말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았고 훤칠한 키에 어른스러운 외모, 그리고 언제나 속을 알 수 없는 침착함이 얼굴에 서려 있었죠. 양가 부모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삶이 늘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상대가 그리 나쁘지 않은 지훈 씨였기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든 마찬가지라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만 아니고 서로 존중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요. 사랑이요. 그건 제가 감히 꿈꿔보지도 못한 사치였습니다. 결혼식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성대하고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나란히 서서 반지를 교환하고 수백 명의 하객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가끔 저희의 눈이 우연히 마주칠 때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보았지만 그는 금세 시선을 피했습니다. 피로연 내내 저희는 필요한 사교적인 대화 몇 마디만 나누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4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에 속박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위해 마련된 빌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빠가 운전을 했는데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오빠는 침묵을 깨보려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대답으로만 응수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한 빗줄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경기도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교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오빠는 지훈 씨의 어깨를 툭 치며 작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잘 부탁한다.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함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사도우미 분께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돈해 두셨습니다. 지훈 씨는 저와 자신의 캐리어를 들고 2층의 메인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매우 넓었고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벽에 붙은 붉은색의 다밀에 자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거대한 붉은색의 침대는 마치 제 마지막 남은 평정심마저 불태워버릴 듯한 불길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 씨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먼저 씻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캐리어에서 잠옷을 꺼내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갔습니다. 수증기가 마음속 긴장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밤 이 남자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신혼 첫날 밤,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밤이 저희에게는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크림색 실크 잠옷을 입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지훈 씨를 보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크고 든든했습니다. 그는 웨딩 수트를 벗고 편안해 보이는 회색 파자마로 갈아입어 한결 친근해 보였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돌아섰고 그의 시선이 저를 한번 훑고는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지훈 씨도 씻으세요. 저는 그와 마주하는 것을 피할 핑계를 찾으려 했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지훈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옅은 와인 향이 풍겼습니다. 조금 취했어요. 그가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요? 저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되물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신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인가? 약간의 실망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자요. 난 서재에 잠시 들러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가 옆에 있는 서재와 연결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방금 닫힌 나무 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넓은 침실에는 순식간에 저와 벽에 걸린 새빨간 그리고 자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제 순진함과 아이러니한 상황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색한 밤을 피하게 되어 기뻤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은 첫날 밤부터 제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친 걸음으로 침대 옆으로가 누웠습니다. 푹신한 이불도 마음속 공허함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고 누워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서재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마 자정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조용히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한쪽이 푹 꺼졌습니다. 그가 침대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와 꽤 거리를 두고 누웠지만 저는 그가 무언가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누워 규칙적인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살짝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팔 하나가 제 허리를 감싸며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의 몸은 거기서 멈췄고 그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경직되어 있었고 저 역시 그가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잤지만 매우 정중하고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제가 깨지기 쉬운 귀한 도자기인 것처럼요. 저의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기묘하고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의 품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안전함을 느끼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깼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방을 둘러보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포스트잇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필체는 매우 아름답고 힘있으며 단호했습니다. 급한 파리 출장이 생겨서 일주일 다녀올게. 집에서 건강 잘 챙기고. 아침 식사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준비해뒀어. 저는 쪽지를 들고 마음속에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하루 만에 그는 출장을 갔습니다. 심지어 제게 직접 말 한마디 없이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말이죠. 저는 제 집에서 아내라기보다는 하숙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쪽지를 내려놓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말대로 젊은 가사도우미인 민정 씨가 풍성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의 바르게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글자가 어찌나 낯설게 들리는지. 저는 넓은 식당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외로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가 출장 간 일주일 동안 저희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었죠. 그는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절대적인 자유와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빌라는 저만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서재에 거대한 책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제, 경영서적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은 저를 조금 놀라게 했습니다. 그처럼 무뚝뚝한 남자가 문학 작품도 읽는다고 저 역시 제 절친한 친구인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영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서윤아, 너 미쳤어? 어떻게 사랑 없는 결혼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게다가 신혼여행도 없이 남편이 사라져? 그 남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뭐 어때? 어차피 이건 거래 같은 거잖아. 나는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그 대가로 몇 가지는 감수해야지.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미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혼자 집에 있을 때 조심해. 내 남편이 겉보기엔 진지해 보여도 남자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너무 앞서 나간다.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을걸. 그 후 며칠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종종 발코니에 앉아 정성껏 가꿔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은은한 제스민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와 지훈 씨는 이대로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처럼 계속 살아가게 될까? 저는 알 수 없었고 또 많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출장 7일째 되는 날, 즉 지훈 씨가 돌아오기로 한 날, 저는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잠옷을 욕실에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별일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는 저 혼자였으니까요. 저는 집 안에서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저는 수건 한 장을 몸에 두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수증기가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문득 옷장 구석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미나가 영국에서 보내준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매우 섹시하고 대담한 검은색 레이스 슬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옷을 입어볼 엄두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넣어두려 했지만 문득 짓궂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집에는 나 혼자인데 한번 입어보는 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바로 그 슬립을 입어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레이스가 피부에 스치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큰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슬립은 정말 아름다웠고 제 몸의 곡선을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제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여성스럽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거울 속 제 모습에 취해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고 있을 때 갑자기 침실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공간에서는 매우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 씨가 문 앞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캐리어가 들려 있었죠. 그는 짙은 남색의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고 긴 비행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고 한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두 뺨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두 손으로 가슴 앞을 가렸지만 그 행동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울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놀림이나 호기심 어린 질문보다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흐른 뒤에야 그는 시선을 돌리고 침착하게 캐리어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비행기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겉옷인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마치 방금 그가 본 광경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귀가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이 그 증거였죠. 저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고 황급히 드레스룸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저는 서둘러 단정한 잠옷을 찾아 입었지만 부끄러운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히 밖으로 나가 그와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의 눈빛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저와 지훈 씨 사이의 공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피했고 대화도 일이나 날씨에 대한 건조한 질문과 대답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 일에 대해 저를 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고맙게 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생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근한 복통이 저를 괴롭혔고 온몸이 피곤해서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 지훈 씨가 방으로 들어와 탁자 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이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짐작했어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무언가 매우 낯설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쉬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가사도우미 민정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방 삼계탕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모님 기혈 보충하시라고 이 탕을 끓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마음속에 낯선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차갑고 말이 없지만 매우 세심하고 조용히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달콤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훈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며느리로서 시댁에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윤 씨가 아주 예쁘다고 하시더군요. 그는 여전히 밥그릇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집안 식구들 모두 서윤 씨를 아주 좋아해요. 그가 말하고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몰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좋아해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농담 같은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럼 지훈 씨는요? 몰래 좋아해요? 아니면 대놓고 좋아해요? 저는 불쑥 물어보고는 바로 후회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사적이고 저희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한테는 몰래 좋아하는 개념은 없어요. 좋아하면 무조건 대놓고 해야죠. 그의 대답에 제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그는 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한 걸까?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남은 밥을 먹었지만 마음속에는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주말에 저희는 함께 그의 본가로 갔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큰 골목 안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시부모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하고 부드러운 분으로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셨지만 여전히 매우 총명하셨습니다.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죠. 따뜻한 가족 분위기는 저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이 제가 상상했던 재벌가의 복잡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매우 진솔했고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지훈 씨 집에서의 오후는 정말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인 골든 리트리버 마루가 제 다리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루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산책을 시키고 오겠다고 모두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지훈이도 같이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아니에요, 어머님. 저 혼자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조금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마루를 데리고 집 앞에 푸른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동네는 모두 별장이었고 공기는 매우 맑고 조용했습니다. 마루는 매우 신이 난 듯 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혹시 김서윤 아니니? 저는 돌아보았고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저만치 서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선우 오빠, 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 옛 이웃이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제가 짝사랑했던 선우 오빠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 오기 전 그의 집은 바로 우리 집 옆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위였고 공부도 잘하고 농구도 잘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여학생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유학을 간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오늘 여기서 우연히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너 맞구나. 오랜만이다. 예전이랑 똑같이 예쁘네. 선우 오빠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오빠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는 언제 돌아왔어요? 저는 기쁘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지 1년 좀 넘었어. 지금은 아버지 회사 관리하고 있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옛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선우 오빠를 다시 만나니 학창 시절의 순수했던 감정들이 불쑥 되살아나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강아지 마루도 선우 오빠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다리 옆에 계속 붙어 있었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지훈 씨가 저만치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는 옅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조용히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 남편분 오셨나 보네. 선우 오빠가 제 시선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아니, 이분은.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 허리에 팔을 두르고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가 선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서윤이 남편, 강지훈입니다. 그의 눈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제 허리를 감싼 손의 힘은 매우 강했습니다. 선우 오빠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옛날 이웃 이선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곳에 서서 조금은 기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방금까지 즐거웠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마디 사교적인 인사를 나눈 후 선우 오빠는 먼저 가보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습니다. 그는 제 허리에서 손을 떼고 돌아서서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루를 데리고 뒤따라 걸으며 주변 공기가 몇 도는 차가워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지훈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서 걷고 제가 뒤따랐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침묵은 평소의 과묵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압박감이 느껴져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아지 마루도 그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신나게 뛰어다니지 않고 제 옆에서 조용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시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모두들 산책이 즐거웠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지훈 씨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가 화가 난 걸까? 하지만 왜 화가 났을까? 저녁 식사 후 저희는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 손에 온갖 과일을 쥐어주시며 주말에 또 놀러 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마음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차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지훈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운전에 집중했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턱 근육이 살짝 긴장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고 눈은 여전히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오후 일 때문이에요? 제가 선우 오빠를 만난 일이요. 그제야 지훈 씨는 백미러를 통해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이라며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네, 오빠가 말해줬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몇 년 동안 상사병을 앓았다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 오빠는 정말 입이 가벼웠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어릴 때 철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왜 그에게 해명을 해야 하는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였죠. 그는 잔잔한 연주곡을 틀었고 차 안의 분위기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머리를 창문에 기대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질투한 건가? 그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스쳤고 제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질투야. 아마 그냥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기 앞에서 친하게 지내는 게 기분 나빴을 뿐이겠지. 그건 남자로서의 체면 문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저는 막 피어오르려던 환상을 잠재우기 위해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지훈 씨 본가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께서 저희 둘을 부르시더니 각자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 한 그릇씩을 주셨습니다. 이거 다 마시고 자거라.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인삼 삼계탕이란다. 할미가 오후 내내 끓였어. 기력 회복에 그만이요. 저는 김이 피어오르는 탕 그릇을 보았습니다. 진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정성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서로를 쳐다보고는 함께 탕 그릇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감시 아래 탕을 다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희에게 빨리 방에 가서 쉬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본가에 마련된 저희 방은 신혼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매우 아늑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씻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지훈 씨가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긴 잠옷바지만 입고 있어서 탄탄하고 다부진 상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고 두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이 좀 덥네요. 그가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어컨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고 뜨거운 기운이 몸속을 계속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아까 마신 보양식 탕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지훈 씨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물소리가 콸콸 들렸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그의 몸에는 아직 시원한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옷 상의를 입었지만 여전히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몸이 계속 뒤숭숭하네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삼계탕은 정말 필요 이상으로 효능이 좋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지훈 씨도 침대에 올라왔지만 그는 저와 멀리 떨어져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둘 다 탕의 효능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길고 힘든 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침대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파에서 잘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베개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존중하고 우리 둘 모두를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을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탕의 효능은 여전히 몸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거실의 비좁은 소파에서 자야 하는 지훈 씨를 생각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남편이니까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그가 소파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파는 그의 큰 키에 비해 너무 작았고 그는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맨 위 단추 몇 개는 풀어져 탄탄한 가슴팍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가 눈을 떴습니다. 왜 나왔어요? 잠이 안 와서요. 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자요. 소파는 좁잖아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서윤 씨 잘못 아니에요.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니까 저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고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잠옷은 정말 두껍고 더워 보였습니다. 저는 불쑥 말했습니다. 덥지 않아요? 왜 그렇게 단추를 꽉 잠그고 있어요? 꼭 더위 먹어서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지훈 씨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내가 자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요. 그의 솔직한 말에 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거나 난처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이상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 탕의 효능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고 무심코 그의 뜨거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는 살짝 몸을 움찔했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단추가 모두 풀리자 그의 다부진 가슴과 완벽한 식스팩 복근이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한 순간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나중에 생각하면 저 자신도 믿지 못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만져봐도 돼요? 지훈 씨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바닥 없는 호수처럼 어둡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동의의 표시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그의 복근에 손을 얹었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그 감각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간은 긴장감과 이름 모를 끌림으로 짙게 채워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 손목을 잡고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됐어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곧장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멍하니 앉아 여전히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남편을 유혹했다. 비록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 그 친밀함은 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 씨 본가에서의 파란만장한 밤 이후 우리 삶은 예전 궤도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우리 둘 다 느낄 수 있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더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고 저는 이 안락하고 풍족한 삶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결혼 후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의존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일이, 이 빌라의 내벽 너머의 사회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고 지훈 씨의 인맥에 의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두 발로 스스로 서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저는 유명한 미디어 회사로부터 면접 제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한 직책은 리셉셔니스트,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면접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마음속으로 조금 긴장했습니다. 인사팀장님을 따라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저는 이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우리 대표님이신 이선우 대표님입니다. 인사팀장님이 소개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선우 오빠가 사무실 창가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역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왜 여기에? 저 오늘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저는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좁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 씨에게 제 새로운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는 그는 고개를 들었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느 회사인데? 그가 물었습니다. A미디어 회사요. 대표가 이선우라고 그가 기분 나쁜 듯한 어조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우연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서류를 덮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만둬. 우리 회사로 와.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 줄게. 거기보다 대우도 훨씬 좋을 거야. 저는 그가 그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만둬야 해요? 제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난 네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싫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우 오빠는 좋은 상사예요. 그리고 이건 사적인 감정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와 논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얻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태도를 보고 지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일어나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가 기분 나빠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에게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까닭 없는 불쾌감 때문에 제가 찾고 있는 독립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 씨는 여전히 저를 출퇴근시켜 주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언제나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제 일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침묵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가 저를 퇴근길에 데리러 왔을 때 그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큰 마트에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서 필요한 것 좀 사자. 그가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집에 개인용품 몇 가지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카트를 밀며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주로 뒤에서 따라다니며 아무 말 없이 제가 물건을 고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여성용품 코너에서 두 종류의 바디워시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난 저쪽 코너 좀 보고 올게.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물건을 다 고른 후 저는 카트를 밀며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꽤 민감한 코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열대에 놓인 콘돔 상자들을 매우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얇은 것, 돌기가 있는 것 등 여러 종류의 상자 몇 개를 집어들어 장바구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솔직하고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통보와 같았습니다. 그가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는, 제가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싶어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그가 장바구니에 담았던 형형색색의 상자들 이미지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저는 공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더 이상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달콤한 긴장감과 기다림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 매우 다른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후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을 미루기 위해 핑계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이젤과 수채화 물감 세트를 거실로 가져와 만화를 그릴 영감이 떠오른 척했습니다. 이것은 제 오랜 취미였지만 한동안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잠옷을 입고 나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고 가끔씩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머릿속에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들은 영혼이 없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훈 씨는 책을 덮고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등 뒤에 서서 아직 미완성인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 그렸어.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아이디어가 없어서요. 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미소였죠. 그는 몸을 숙여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저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이디어를 줄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씻고 와.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달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랐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목욕 가운을 입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노란색의 스탠드 조명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옆에 빈자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머리에 두른 수건을 부드럽게 풀어주었고 축축한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와 소중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짙게 잠겨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줄래?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부 아니었던가? 하지만 저는 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시작,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의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의 모든 거리감과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매우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저를 새롭고 열정적인 감정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신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귓가에 들리는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가 내 남편이고 이곳이 내 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평온함과 소속감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삶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그의 품에서 깨어나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거리를 두지 않았고 대신 사소한 행동들을 통해 부드러운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 주었고 차에 탈 때마다 직접 안전벨트를 매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서로에게 달콤한 사랑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사이의 감정이 서서히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 미디어 회사에서의 제 일도 점차 궤도에 올랐습니다. 리셉셔니스트라는 직책은 단순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매우 친절했습니다. 대표인 선우 오빠도 저를 매우 잘 대해주었고 항상 업무에 있어 편의를 봐주었지만 언제나 상사와 직원이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지훈 씨의 변화였습니다. 매일 정오 12시가 되면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항상 그가 건 전화였죠. 퇴근했어. 내 사무실로 올라와서 점심 먹자. 지훈 씨의 회사와 제 회사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과 같이 먹을게요. 올라와, 기다릴게. 그의 목소리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대한전자 빌딩 맨 꼭대기 층에 있었고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유명한 5성급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풍성한 점심 식사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고 하나같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 그가 말하며 직접 제 밥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점심 저는 지훈 씨의 사무실로 올라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절대 밖에서 먹거나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공개적인 관심과 보살핌은 저를 기쁘게 하면서도 조금은 쑥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회사 전체는 신입 리셉셔니스트의 남편이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대한전자 부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통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제 곁에 그가 있는 것, 그의 관심에 익숙해졌고 이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시간에 회사 로비 아래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마트에 들러 함께 장을 보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삶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저는 서류 정리를 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는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그의 차로 가기 위해 서둘러 길을 건넜습니다.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고 시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길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 오토바이 한 대가 어디선가 꽤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쾅! 저는 옆구리에 강한 충격을 느꼈고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차갑고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고 무릎이 옥신거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넘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제게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머리가 아직 멍했지만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부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지 한쪽이 크게 찢어져 있었고 피가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지훈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윤아, 나왔어.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훈 씨.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떨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차에 치였어. 수화기 저편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내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혹감이었습니다. 어디야? 어디냐고. 회사 정문 바로 앞이에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과 1분 후 저는 그가 차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는 빗속을 뚫고 제게 달려왔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많이 아파? 다리 말고 다른 데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그는 저를 가볍게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안절부절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저를 안고 곧장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는 저를 조수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준 뒤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제게는 이상하게도 안전한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무릎 상처가 꽤 심하고 깊게 찢어져 몇 반을 꿰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처치한 후 지훈 씨는 제가 하룻밤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단호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호텔과 다름없는 편의시설을 갖춘 VIP 병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입원 수속을 밟고 제게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녁에 제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우 오빠가 보온 도시락 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사고 소식 듣고 와봤어. 몸은 좀 어때? 그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표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비탕 좀 끓여왔어. 따뜻할 때 먹고 기운내. 선우 오빠가 도시락통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 씨가 밖에서 들어왔고 병실에 있는 선우 오빠를 보자 그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내려놓고는 방구석에 팔짱을 끼고 서서 선우 오빠와 갈비탕 도시락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우 오빠도 그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는 몇 마디 더 하고는 가보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병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지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토라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갈비탕이 그렇게 몸에 좋아? 저는 그의 아이 같은 질투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냥 동료로서 걱정해 준 것뿐이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선우 오빠의 갈비탕 도시락통을 집어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거 놔둬. 내가 저녁 싸올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는 다른 도시락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탕이었지만 이번에는 연자육을 넣은 닭곰탕이었습니다. 먹어. 이 근처 식당에서 사왔어. 맛있다고 하더라. 저는 순순히 탕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맛있다고 연신 칭찬했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침대 옆에 긴 의자를 놓고 절대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깨어 보니
그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핸드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살짝 훔쳐보았고 그의 핸드폰 화면에 인터넷 요리 강좌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목은 집에서 레스토랑처럼 맛있는 연자육 닭곰탕 끓이는 법이었습니다. 그의 근처 식당이 바로 여기였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다리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저는 매우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의 회사에 가지 않고 저를 돌보기 위해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직접 요리하고 빨래하고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의 세심함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제 상처가 꽤 나아졌을 때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너 어디야? 왜 말도 없이 왔어? 저는 기뻐서 물었습니다. 나 지금 호텔이야. 나 도망쳐 왔어.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도망쳐 왔다고 무슨 일인데? 저는 걱정했습니다. 미나는 가족들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인 선호라는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선호를 사랑하지 않았고 심지어 호감도 없어서 한국으로 도망쳐 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친구의 소식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훈 씨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달이 아직 다 안 나았잖아. 친구 생일 파티에 가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잠깐만 갔다 올게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미나의 이야기를 지금 그에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훈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친구가 데리러 온대요. 집에 가서 쉬세요. 며칠 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요. 저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서 미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는 그녀를 유명한 바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바에 간다고? 너 그 다리로? 미나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앉아있기만 할 건데 뭐 기분 전환하러 가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는 시끄럽고 활기찼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칵테일 2잔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홀짝였습니다. 미나의 기분은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선호에 대해 그리고 가족들의 강압에 대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어때?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은 어때? 행복해. 저는 잠시 멈칫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우리 원래 정략 결혼이었잖아. 무슨 감정이 있겠어?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략 결혼. 감정 없는 사이. 저는 몸이 굳었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제 등 뒤에 우뚝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어두운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주변 사람들마저 위축시킬 정도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키가 크고 잘생긴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얼굴 역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여기에? 저는 더듬거렸고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서 미나에게로 그리고 다시 옆에 있는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선호야, 보아하니 자네 약혼녀랑 내 아내가 아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 같군. 지훈 씨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선호라는 이름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지훈 씨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호 씨, 어떻게 여기에? 내가 여기 없으면 네가 친구랑 즐겁게 놀려고 도망쳐 온 걸 어떻게 알겠어? 선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나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약혼자 선호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좁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선호가 아는 사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들이 바로 이 시간에 여기에 나타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지훈 씨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가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힘이 너무 강해서 아팠습니다. 그는 제 다리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에 가. 그는 단 두 마디만 짧게 말했지만 그 소리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질질 끌다시피 바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곳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미나와 선호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짙게 가라앉았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거짓말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고 아까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단지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그 무서운 침묵을 유지한 채 저를 곧장 침실로 끌고 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마치 곧 닥쳐올 폭풍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저희가 결혼한 이래 가장 길고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갔고 나왔을 때는 조용히 베개와 이불 하나를 들고 옆에 있는 서재로가 잠을 잤습니다. 차가운 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넓은 침실에 홀로 앉아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저는 그를 상처 입혔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저를 아끼고 보살펴주던 그 남자를 상처 입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사도우미 민정 씨는 그가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포스트잇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필체였지만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부산 출장 며칠 다녀올게. 집에서 알아서 지내. 며칠이라고만 하고 정확히 며칠인지조차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들고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정말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자책과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은 텅 비고 이상하게 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설명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집에서만 맴돌며 그의 전화나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미나도 제게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그날 이후 선호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지훈 씨가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냉담함은 저를 불안하고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관심, 그의 아이 같은 질투, 어린 표정까지도 그리웠습니다. 그가 저를 용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일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영원처럼 긴 5일 동안 저는 거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업계의 큰 비즈니스 파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우 오빠의 A미디어 회사가 후원사 중 하나인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직원으로서 저는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슬픔에 잠겨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대신 밖에 나가 바람을 쐴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아한 바다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골랐고 피곤한 기색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했습니다. 다리 상처는 거의 나아서 조심스럽게 걷기만 하면 괜찮았습니다. 파티에 도착했지만 화려하고 호화로운 분위기도 제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을 찾아 과일 주스 한 잔을 들고 오가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왔어. 선우 오빠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일에 대해 몇 마디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일찍 자리를 뜨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우 오빠를 위해 로비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서고 문이 천천히 닫히려 할 때 갑자기 한 손이 끼어들어 문이 다시 열리게 했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금 야위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좁은 공간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침묵은 숨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재밌어. 그가 갑자기 입을 열어 침묵을 깼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 자식이랑 파티에 오니까 재밌냐고. 여기서는 우리 감정 없는 정략 결혼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겠네? 지훈 씨, 그러지 마세요. 미안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한 말은 그냥 제가 실언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실언.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 뜻은 뭔데? 나한테 감정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아직도 내 학창 시절 첫사랑을 못 잊고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로비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인적 드문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커다란 화분들 뒤에 가려진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제 양옆을 막아 저를 가두었습니다. 말해봐, 김서윤.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저를 꿰뚫을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타고난 침착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감출 수 없는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오늘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지훈 씨가 있어요. 저는 모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는 굳었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상처 줘서 미안해요.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입술에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격렬하면서도 눈물의 짠맛이 섞인 키스였습니다. 그 키스에는 지난 며칠 동안 그가 겪었던 모든 고뇌와 그리움, 그리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놓아주었을 때 그는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대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알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주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 결혼 양가에서 정한 게 아니야. 내가 제안한 거야. 지훈 씨의 고백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이 결혼에 대해 믿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비즈니스 계약도 부모님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였습니다. 그가 이 결혼을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왜 저한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 메인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거절할까봐 두려웠어. 그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감정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내 마음을 바꿔주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바에서 네가 한 말은 내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랬던 거구나. 모든 조용한 관심, 세심한 보살핌, 아이, 같은 질투. 모든 것이 그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심하게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지어 가혹한 말로 그를 상처 입혔습니다. 저는 그를 꼭 껴안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도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제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것처럼요. 울지 마.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너한테 솔직했어야 했어. 저희는 그렇게 인적 드문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이 파티에 1분도 더 있고 싶지 않다고 그저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돌아왔을 때 지훈 씨는 몸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파티에서 마신 와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를 걱정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저희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사랑하며 솔직한 화해의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죠. 그는 제가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던 고등학생 시절부터 저를 지켜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 밝은 미소와 사랑스러운 고집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제 감정에 대해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거리감에서 시작해 나중에 설렘, 관심, 그리고 걱정까지.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잠재된 파도가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찬 강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3년 후, 오늘은 지훈 씨의 30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그를 축하하기 위해 집에서 촛불을 켠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매우 놀라워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그에게 정성껏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넥타이나 시계가 아닌 선명한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테스트기를 보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이거.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직 평평한 제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빠. 그는 행복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그는 달려와 저를 꼭 껴안고 저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환한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9개월 후 우리의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름을 서아라고 지었습니다. 지훈 씨가 서투르게 딸을 품에 안고 어르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정략 결혼은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작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